안녕하세요. 네, 오늘 FTS 토크 오랜만에 저희가 또 이렇게 모였는데 음, 오늘도 저희가 선정한 영화를 가지고 김윤아 선생님, 장하원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이제 토크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근황을 좀 공유를 하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두 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좀 그러니까요. 약간 어떻게 했더라? 있긴 한데요. 저희가 너무 네, 복조했습니다. 네. 그동안 굉장히 폭풍 같은 날들이 막 지나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정신없이 뭐가 또 많았던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제가 제일 뭐랄까 주체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일은 별로 많이 못해서 별로 못한 것 같고 그러면서 뭔가 휩쓸려서 같이 막 했어야 되는 기한을 지켜야 되는 일들을 하느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먼저 어 저희 장하원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번역한 번역서가 이번에 나왔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 지금 편집 출판사 선생님께서 인쇄소에 넘기는 그 막 통각을 다투는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했습니다. 번역책 저희 제목이 뭔가요? 네. 이자벨 스탱게르스 선생님이라고 이제 벨기에의 과학 철학자신데 그분이 쓴 다른 과학은 가능하다. 느린 과학 선언이라는 책을 음, 번역을 했습니다. 원서 제목도 똑같이 어, 음, 음, 음. Another Science is Possible이라는 제목의 책을 이제 그대로 번역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책을 두 분이 번역을 해주셔서 네, 열심히 기회가 될 때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 한 번씩 검색해 보시고 네,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장하원 선생님. 네. 저도 김연아 선생님과 아주 이 멋진 번역서를 마무리해서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거운, 아직 한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인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 책이 우리 그 청취자분들, 특히 과학 기술계에 종사하는 분들, 물론 이 책은 이제 과학 철학이라는 그 분야의 학자가 쓴 책이긴 하지만 과학자들을 주요 청중으로 저는 삼아서 이 책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과학자만은 아니지만 과학자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과학자분들이 좀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는 책이니까, 그리고 가장 이 이자벨 스텐게르스가 주장하는 다른 과학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주체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저희 세 명과 이제 성하나 선생님이 함께 에디토리얼 출판사에서 기획하고 있는 그 총서가 있는데요. 이 총서에 대해서도 우리 랩장님께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요? 네. 네. 아직 이 총서는 뭐 책이 출간된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저희 셋과 성원 선생님이 기획위원이에요. 그래서 아직 기획 중에 있는 총서입니다. 그리고 뭐 이 총서는 글쎄 뭐 STS 총서 제일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과학기술의 현장에서 현장 연구를 한 STS 연구자들만 모아서 앞으로 쭉 시리즈로 아마 첫 책은 내년 하반기에 나오게 될 거고요. 어, 저희 세 명 중에는 우리 장하원 선생님이 이제 첫 책을 출간하실 필자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뭐 저희 셋을 혹시라도 뭐 어떤 책을 썼고 어떤 연구를 하는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약간은 더 어떤 뭐 책이 될지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음, 어, 조금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STS 총서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연구서 혹은 뭐 학술서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가능하면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STS를 좀 대중화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면서, 약간 과학기술, 과학을 또 대중화할 수 있는 조금 다른 방식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나오면 저희가 요 이과여자에서도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필자분들 중에도 이과여자분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요 얘기를 근황 토크에 한 이유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예비 필진 분들을 모시고 같이 이 책의 기획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1차 필진으로 합류한 다른 두 분과 함께 요즘 열심히 이제 저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원 선생님 즐거우신 거 맞죠? 이렇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아주 활짝 웃고 계십니다, 지금. 네. 네, 저도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번 총서의 과제라고 해야 될까? 시리즈의 과제를 목격이라고 잡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를 아시는 분들은 저희가 같이 공통으로 공저를 했던 책이 겸손한 목격자들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책이 약간 씨앗책이라고 임수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씨앗이 돼서 지금 이렇게 쭉 과학 현장, 과학 기술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좀 보는 연구서들을 쭉 딱 한번 모아보자.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겸손한 목격자들 그 책에서 장원 선생님 파트를 읽고 너무 재밌는 좀 더 읽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그 장원 선생님 책을 기다려주시고 기대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사실 한 챕터는 한번 써서 공유해 주셨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책 전체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까 제가 총서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막 냅다 소개를 했는데 저희가 목격이 사실 과제이기는 한데 그쵸? 아무튼 저희도 더 고민을 해보려고요. 일단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또 혹시 더 좋은 제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음. 그리고 아까 그 두 분 번역하신 책 얘기 들으면서 또 생각한 거는 어, 이자벨 스텐기르스도 이과 여자인 거잖아요. 음, 음, 네, 화학 전공, 저, 그쵸? 네, 네, 김연아 선생님하고 같은 화학 네. 전공자여서, 이 책이 이과 여자가 쓴 책으로도 굉장히 우리 이, 음, 어, 팟캐스트와 굉장히 잘 맞는다. 그리고 두 분이 과연 또, 두 분도 또 이과 여자가 또 이 이과 여자의 책을 번역을 한, 사실 요 얘기가 책에 옮긴 후기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음, 그쵸? 네, 음, 맞습니다. 저희 둘 다, 장원 선생님이나 저나 둘 다 이제 이공계에서 석사까지 하고 나서 이제 지금 방향을 전환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방금 해주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자벨 스탠게르스 선생님도 목격을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본인이 화학 전공을 하면서 화학으로 석사까지 받으셨는데 전공을 하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들 몇 가지 의문을 계속 제시하고 싶은데 그게 과학이라는 틀 내에서는 어 약간 쓸데없는 질문으로 계속 얘기가 음, 돼서 자기가 그래서 한번 그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는 분과인 철학으로 전향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책 앞에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한 발짝 과학에서 물러난 상태로 과학을 보면서 그리고 또 과학을 둘러싼 사회를 보면서 이제 스탱게르스가 느꼈던 여러 가지 점들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 쫙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음, 한편으로는 목격이 앞부분에 좀 들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약간 생각을 하면서 스탱게르스 선생님 책을 또 저희의 목격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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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봤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저희
약간 그 시작이 약간 그 북토크처럼 그 책 얘기를 하게 됐는데 더 하고 싶지만 저희가 또 북토크 자리는 네, 따로 마련하기로 하고 오늘 하여튼 뭐 두 분 다 바쁘셨다. 바쁜 근황을 보내셨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오늘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 저희가 어떤 영화를 골랐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얘기할까요? 일단 얘기는 제가 하고 갑자기. 저희가 아, 고른 영화 저희, 네. 두구두구두구 저희가 이번에 블랙미러 그 새 시즌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보고 얘기를 나눠 볼까 하는데요. 어떤 그 에피소드를 골랐는지 김연아 선생님께서 잠깐 소개와 함께 쭉 한번 리스트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블랙미러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고,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시즌 7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저희가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봤고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같이 봤던 세 가지 에피소드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가 아마 모든 분들이 이걸 보셨던 분들은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많은 첫 번째 에피소드인 보통 사람들하고,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인 레버리 호텔, 그리고 다섯 번째 에피소드인 율로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저희끼리 얘기를 해보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거 보고 너무, 뭐랄까,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볼 때 당시에는 에피소드 시간은 지금 런타임이 57분으로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길게 느껴졌어요, 보면서. 왜냐하면 내용이 굉장히 전개가 확확 바뀌면서 생각도 못했던 저 방식으로 막 흘러가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되게 길게 느껴지기도 해서 이게 길다는 게 지루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막 전개가 어, 예상 못했던 방향으로 막 흘러가서 길게 느껴졌었고,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때 같이 매주 식사를 같이 하던 다른 선생님한테 이 내용을 얘기했더니 그분도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심지어 이걸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저를 만났을 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 보진 않았다. 계속 근데 안 일주일 보시고 내내 계속 그게 생각나서 너무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로 이게 강하구나. 아니, 네, 김연아 선생님이 어떻게 소개를 했길래, 우리 김연아 선생님이 원래 이런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를 소개하는 굉장한 능력이 있으신 그렇지.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소개하셨길래 그렇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러게요. 제가 너무 약을 좀 빠른. 일단 어, 저희 넷플릭스에 나온, 그러니까 혹시 이게 또 에피소드들도 많고,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다른 이전 회차와 달리 에피소드 내용이 뭐였는지 소개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그냥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소개줄을 읽고 하려고 해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보통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고, 위독한 상태로 사투를 벌이는 교사. 그녀를 끔찍이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계속 살아있게 하기 위해 첨단 시스템에 가입한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써 있네요. 음, 제가 약간 설명을 보충을 하자면 제 기억을 되살려서 그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제 뇌종양을 아마 진단을 받았나? 그러면서 뭐 학교였는지 어디였는지 아무튼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가 뭐랄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리버마인드라는 어 새롭게 개발된 신경과학 기술을 이제 수술로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는 무료라고 남편을 안심시켰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런데 이제 막상 수술을 받아서 이제 아내가 깨어나고 아주 반가운 재회를 하게 되는데 그 뒤에는
이제 이 기술을 실제로 활용을 하려면 계속해서 그 기술을 제공한 업체의 구독 서비스를 이제 계속 돈을 내고 이렇게 따라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이런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와는 달리 이 구독이라는 게 결국 어떤 이 아내분의 어떤 생명 그 자체 또는 그 아내분의 어떤 말하기 방식과 같은 이렇게 인간의 의식과 관련된 구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게 되면은 더 이상 뭐랄까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독 서비스도 체계가 계속 나눠져 있는데 스탠다드가 있고 뭐 플러스가 있고 음, 그보다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각 서비스에 따라서 이제 어, 일상 생활 시간이라든지 그 생활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를 구독할 경우에는 이 아내분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든지 음, 또는 자신의 의식 밖에 있는 그런 광고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더 좋은 구독 서비스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또 심정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생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 이 보통 사람들 요 편이 어, 가장 블랙미러스러웠던 것 같아요. 늘 굉장히 충격적이고, 사실 보고 나면 되게, 왜 블랙미러의 특징이 기분이 안 좋아지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요 영화가 딱 그랬던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사실 예전 시즌들을 그렇게 열심히 본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전형적인 블랙미러식의 영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정확히, 제가 느끼는 것보다 뭐가 더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 하여튼 굉장히 현실적인, 진짜 이런 서비스가 왠지 진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이런 설정을 생각했지? 이러면서 또 봤던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두 가지 있죠. 차등 요금제, 적용되는 거랑, 그 다음에 갑자기 광고를 이제 우리도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거 구독 안 하면 광고 다 보면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걸 그대로 여기 적용을 했다는 거. 음, 저는 이 에피소드가 진짜 뭐랄까 상상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잖아요. 여기서 이게 또 나온다고? 또 나온다고? 아까 그 구독 서비스도 음, 그게 한편으로는 그 여기 나오는 주인공 캐릭터들에 굉장히 잘 이입하게 얘가 돼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인공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잖아요. 음, 생각도 못 했는데 그다음에 뭐가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저희도 같이 놀라면서 아 이게 음, 끝이 아니고 다음에 또 뭐가 더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나타나는 게 음, 그래서 저는 이걸 만든 제작진들이 굉장히 혹은 이 극을 쓴 사람이 굉장히 시니컬의 결정체인 사람이 된 거 아닌가. 어디까지 가나 해보자. 그러면서 쓴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 이분은 이 넷플릭스가 최근에 광고를 보면 조금 싸게 구독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기술 자체는 이제 뇌 기억이 클라우드에 심겨져 있고 그냥 뇌는 사실 기존에 있던 뇌를 제거하고 이제 인공뇌 같은 거를 집어넣고 클라우드에 있는 기억을 받았을 수 있게 음, 되는 기술인데 음, 음, 그런 신기술이라는 것만 빼고는 나머지 내용들이 되게 그냥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구독을 안 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음, 요것만 빼고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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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는 계속 뭔가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에 종속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음, 지금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지불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되게 막 생각이 뻗어나갈 부분이 많았던 것 음, 같아요. 음. 이게 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것들의 조합인데
그 조합을 통해서 굉장히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충격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기술에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뭐, 어쨌든, 나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여러 장치들을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훨씬 더, 그러니까 기존의 의존도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신체의 어떤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또 인지 기능의 단순한 어떤 보완이 아니라 정말 의식 그 자체,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 그 자체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의료적인 문제로 이렇게 좀 뭐랄까 바뀌고 또 의료 접근성의 문제로도 바뀌는 것 같고, 이게 가난해지면 결국에는 살아있는 시간을 살 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상위 등급의 그런 사람들이 수준 높은,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하위 등급의 어떤 시간과 자원을 빼앗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또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료 자원의 분배 문제와도 좀 연결돼 있어서 훨씬 더 이 에피소드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어, 그런 씬도 있잖아요. 자기 감정 상태 이런 거를 막 선택해서 그걸 막 극대화할 수 있는 뭐 행복감을 완전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매일매일 행복할 수도 있고 막 모든 그 오감 이런 게 활성화되고 막 이런 이제 플러스 되는 어떤 기능들이 생기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또 한 번 되게 익숙한 그 주제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치료와 향상의 경계가 정말 불분명하구나. 그리고 그 경계도 불분명하지만 이 안에 위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향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마치 식민지화가 된 치료받아야 하는 육체를 식민지 삼아서 향상된 육체를 만들 수 있구나. 그걸 굉장히 또 극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주인공 여성이 거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리버마인드 덕분에 살아난 건데 그러면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모든 우리 과학기술의 목표인 거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그러니까 의학의 목표. 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충실한 기술인 건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막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고 막 모든 감각이 막 더 막 극대화되고 하는 그 향상된 어떤 인간까지 가는 거에 여기 죽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이 다 이제 활용이 되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하여튼 저의 관심사가 또 치료와 향상인데 이걸 보통 사람들이 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것만 사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계뿐만 아니라 이 위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그 위계가, 그리고 뭐랄까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이 드라마 안에서는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굉장히, 그러니까 기업의 뭐랄까요, 기업이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듯이,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물론 그런 면이 실제로 있지만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에피소드 초반에 이런 어떤 구독료 체계의 상세한 등급이라든지 그 향상과 관련된 서비스가 미리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 기술들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될수록 이제 그렇지. 등급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된 등급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탠다드 등급에 있던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지고, 그런 어떤 뭐랄까요, 기술의 흐름 같은 것들도 이 한편의 에피소드 안에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볼 수 있게 음, 그려준 것 같아서 그런 점이 김소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 치료와 향상의 경계가 또 처음부터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기업이나 뭐 어떤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멈춰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게 하는 음,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음, 저는 계속 이게 이 그걸 보면서 배신감 같은 걸 좀 느꼈던 게 그 회사에 대한 것일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 신기술이 나왔고 계속 그거를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새로운 신기술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이 과거의 기술은 어느 정도 좀 저렴해지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음, 얘기되는 이론이잖아요. 혁신이 나오고 음, 물론 사회의 수용성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쭉 퍼지면 또 다른 혁신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과거의 것들은 조금 저렴하게 이용 가능해지고 이제 새로운 거는 또 비싸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음, 에피소드는 계속 그거를 배신하잖아요. 음, 새로운 신 이미 개발된 기술이 있음에도 과거 거는 여전히 똑같은 비용을 계속 내야 되고 특히 이 주인공들이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큰 비용인데 음, 신기술을 쓰려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되고 음, 심지어 이제 그냥 현재 있는 기술을 쓰는 것만으로도 그냥 유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도 그러면은 광고가 삽입돼야 되고 음, 너는 더 많이 자야 되고 근데 자는 게 그냥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자는 게 아니라 자는 동안 이 뇌에 그 뭐 컴퓨터 같은 거를 심어 놓은 이 컴퓨터를 쓰는 거거든요. 써서 다른 사용자들이 더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분의 몸이 이제 자원으로 활용되게 되는 음, 그래서 그게 되게 배신을 주는 것 같아요. 기술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우리가 같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상황은 열악해지고 음, 약간 지속 가능성이 없다? 약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 기술의 개발이라는 게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기도 음, 해서 음. 음. 되게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음, 이게 사실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진짜 강력한 믿음이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좋은 이유가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것들이 더 이제 보급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기술은 이제 조금 뾰족하게 앞으로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게 사실 거의 막 만트라 같은 건데 너무 그렇네. 저 사실 보면서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김현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되게 이거 너무 엄청난 현실을 짚어준 것 같아요. 음, 사실 이게 지금 사실 실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봐도 될까요? 음, 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그 향상 기술에 의한 향상 얘기도 있었지만 음, 이런 향상 기술이 가져오는 게 동시에 이 기술을 그냥 나는 그런 곤래에 안 들어가고 싶다 하고 안 쓰는 사람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퇴보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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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도 지금도 일어나는 거 아닐까. 음, 왜냐면 우리가 지금 AI 챗 GPT를 다들 쓰고 있는데 음, 음, 거기서 안 쓰면 물론 그거 쓰는 방법들도 좋게 쓸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 안 음, 쓰면 자동적으로 그냥 좀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다 약간 느려지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안 쓴 채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두 다 챗GPT로 다 정리를 받고 요약을 받고 막 이렇게 되면 안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되게 뭐랄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음, 음, 되는 음,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지금 김연아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약간 이어서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도.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이 구독료 체계가 굉장히 세분화되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생일 선물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돈을 주고 이 최고의 구독 서비스를, 단기간 동안 사용을 해서 이제 물론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감정의 향상 이런 것들이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영화 안에서 마련돼 있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 굉장히 무능한 보호자가 되는 거죠. 무능한 가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저는 꼭 이런 구독 서비스뿐만이 아니더라도 이게 현대 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뭐랄까요, 이 가족을 또는 뭐 지인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윤리적인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빚을 져서라도 최신의 의료 수술이나 서비스를 무리해서라도 하는 것이 맞는가? 물론 이게 꼭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지만 이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윤리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서비스 있음으로 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 마지막 장면에는 결국에는 이제 원래 이런 기술이 없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별을 했을 수 있는 그냥 사망의 과정을 통해서 이별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물론 이제 부인과의 합의가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결국 이 아내의 삶을 중단하는 어떤 그 결정을 남편이 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맞아.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기술이 없었으면 음. 그냥 자기 아내는 정말 어떻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병에 걸려서 뭐 투병하다가 그냥 죽는 그리고 이제 애도의 시간을 갖고 막 사실 그러면은 아무도 탓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신을 탓할 수는 있겠지만 뭐 자기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자기 책임이 되어버린 이 기술 때문에 그렇죠. 어 죄책감 가져야 되고 음. 이게 참 그리고 중간에 어쨌든 남편이 이제 자기가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맞아. 인터넷상에 자신을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음, 노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랄까 아무튼 남편의 존엄성 자체를 음, 더 깎아먹는 식으로 이렇게 구독 서비스료를 막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맞아.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저는 최근에 읽었던 기사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연명치료랑 되게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연명치료는 사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어떤 부분에서 저도 연명치료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최근에 제가 읽었던 기사는 몸이 거의 이제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기 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계속 몸을 살아있는 방식으로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의료 기술이. 근데 이제 그냥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이분이 다시 좋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중단을 못하는 상태로 이제 두는데 의사들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언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어쨌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죽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게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이상하고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좀 병원에서의 삶을 산다면 이 에피소드에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건데 그런 차이만 있지 되게 비슷한 거 아닐까. 사실은 사고가 나서 이런 사고는 무조건 거의 100% 가까이 이제 "죽는다."라고 처음에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게 지금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금 현재 연명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좀 같이 제시해 주는 거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에피소드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술 덕에 계속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뭔가 좋은 미래를 꿈꿀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부는 사실 아이를 갖고 싶었고 계속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이 사고 이후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갖는 건 사실 불가능해졌고 몸이 다 그걸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조언을 하잖아요. 뇌는 지금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아이를 가지면 몸이 다 변하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그것까지 감당하기가 어렵다. 약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회사에서. 그러면 그냥 현재의 삶을 사는 정도가 이제 최대 목표가 된 상황에서 더 우리는 살면서 앞으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게 최대가 목표가 된 상황에서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게 그런 음. 면에 있어서도 되게 지금 현재 의료 기술이랑 비슷한 면이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 현재의 상황을 보게 하는 면에서.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지점들이 블랙미러가 뭔가 이제 사람들한테 블랙미러 영화가 주는 이렇게 특정한 그 충격과 뭐가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밑에 깔린 게 너무 현실적이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럼 우리는 챗 GPT를 계속 구독해도 되나요? 저의 인지 기능을 챗 GPT에 이렇게 의존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좋은 쪽으로 막 이렇게 철학적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막 분산된 인지 막 이러면서 되게 막 맞 사실은 그게 되게 미래에 있고 혹은 더 나아진 것처럼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어차피 우리는 다 컬렉티브 공동 뭐 집단이고 집합체로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오히려 단독으로 살아가는 게 안 좋 오히려 안 좋다는 식으로 지금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게 뭐 "어울려서 살아가는 게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말로 음. 포장이 되면서 근데 그 어울리는 거에 기술들까지 같이 어울리는. 근데 또 이걸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음. 그런 생각도 이거를 좀 일론 머스크나 샘 알트먼이 못 보게 해야 될 텐데. 봤을 것 같아. 아니 아. 왜냐면 특히 두 사람이 이런 SF 영화들을 보고 막 따라하는 인간들이라 가지고. 음. 어. 아니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그 뇌에 심는 칩 같은 음. 거 개발하고 네. 있으니 뉴럴링크 하고 음. 있으니까. 음. 예. 어. 그래서 왠지 이런 거 보면서 막 영감을 받을 것 같단 말이죠. 아. 이미 하고 있을지도. 음. 그러면 요거를 좀 이어서 다음 네. 음음. 편으로 가볼까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방금 좋습니다. 이제 뭐 샘 알트먼 음.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SF 영화 안 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제가 허를 보면서 샘 알트먼의 음. 그러니까 샘 알트먼이 그 챗GPT 계속 이제 새로운 버전을 내놓을 때 음. 최근 버전에서 그 버전을 내놓기 전날인가에 이제 자기 SNS에 허라고 딱 올렸었거든요. 음. 제목을.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때 이제 왜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 도용 사건 음음. 났던 그 시 네네. 그 시기에 그녀 허를 이제 자기 SNS에 올리고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와 굉장히 유사한 버전의 목소리를 넣고 막 그래서 문제가 되고 했던 그걸 보면서 와, 이 SF 영화가 그냥 우리가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저런 그 빅테크 기업 CEO들이 자꾸 저런 걸 상상을 하는구나. 진짜 막 AI랑 사랑에 빠지고 막 이런 상상을 혼자 막 정말 0에서부터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런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이제 그랬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방금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얘기할 거는 레버리 호텔. 음. 저는 이게 기억이 네. 나는데 김연아 선생님이 AI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다. 근데 그녀하고는 또 다르다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어.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장원 선생님이. 네. 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왜냐면 깜짝 놀랐네요. 뭔가 흥미 음. 돋는 소개를 주로 김연아 어. 선생님이 아 그러니까. 아 저는 그렇지 않은 그렇구나. 사람이라. 저 그냥 과거에 저를 칭송할 뻔했어요 지금. 내가 그랬다고. 장원 선생님이셨구나. 그러니까 저도 네. 사실 저희가 레버리 호텔을 저희가 미리 인제 논의를 할 때 블랙미러가 이게 에피소드가 많으니까 뭘 볼까 할 때 레버리 호텔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음. 음음. 장하원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음. 제가 왜냐면 그 영화 허를 되게 그거 가지고 막 하여튼 뭐 좀 비판을 많이 하고 막 했었어서 네. 너무 그거랑 다르다고 하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음. 사실 음. 저희끼리의 어떤 암묵적인 룰을 깨고 제가 이걸 본 거거든요. 네. 네. 역시 그거 소개가 제가 그러면 일단 들어가기 전에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짧은 소개를 또 읽어 볼게요. 레버리 호텔. 첨단 기술을 이용해 리메이크되는 고전 영화. 이 영화에 출연하는 A급 배우가 촬영을 위해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데 현실로 무사히 돌아가고 싶다면 절대 대본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 이 에피소드 소개를 장하우 선생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이걸 아닙니다. 소개 누가 쓰시는 건지 도대체. 도대체 임소영 선생님이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음. 저는 사실 AI랑 사랑에 빠지고 이러는 게 너무 사실 싫거든요. 음. 근데 이 편을 보고 나서는 안 싫더라고요. 음. 저랑 일치합니다, 아주. 그래서 되게 좀 약간 당황했어요. 음. 나 원래 그녀식으로 뭐 그렇게 막 AI랑 연애하는 거 그냥 무조건 그 설정 자체가 도대체 또 이런 설정이야? 이러면서 되게 짜증내는 스타일인데 왜 이거는 막 너무 몰입이 되고 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심지어. 음. 그래서 이거 너무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좀 파헤쳐 봐야겠다. 음. 그렇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음.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정말 어떻게 보면 임소연 선생님이랑 너무 음. 비슷한 생각이라 좀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원래 이제 우리 저번에 원더랜드 할 때였나? 그때 음. 생각해 보면은 김연아 선생님은 조금 더 이런 AI 가상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그분들의 어떤 그분들의 의식과 그분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스타일이고요. 임소연 선생님이랑 저는 '가상 인간까지 챙겨야 되나?' 약간 요런 음.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 3 화를 보면서 이 3 화에서 이 레버리 호텔이라는 이 에피소드에서 결국에는 어떤 그 고전 영화를 리메이크하기 위해서 가상 이게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고전 어 영화를 리메이크하기 위해서 아무튼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이제 음. 배우가 음. 그 고전 영화 리메이크를 위한 세트장에 들어가는 음. 건데 음. 그 고전 영화에 이제 아주 고전적인 여성과 남성의 사랑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남자 배우를 대체하는 그 현실 세계의 배우로서 흑인 여성 배우가 또 들어가거든요. 음. 그 음. 설정 자체가 사실 좀 처음에는 되게 생소해서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 고전 영화 속의 여주인공과 이제 실제 이 남자 배우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그 헐리우드 스타가 사랑에 빠진 내용입니다. 그 영화 안에서. 근데 그 영화 안에서 사랑에 빠지는 과정 자체는 그 영화의 대본을 읽으면서라기보다는 이제 요 영화 제작 시스템이 잠깐 멈춘 사이에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 오류로 인해서 멈춘 사이에 이제 대본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서 그 두 어떻게 보면 영화 캐릭터가 실제로 뭐랄까 영화 밖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영화 속 AI 가상 인간도 뭔가 의식을 얻어가는 음. 음. 이게 이 설정 자체가 되게 복잡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음. 이게 원래는 설정이 일단 AI로 그 고전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 다 AI로 만들었고 음. 그때는 그 고전 영화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나온 캐릭터 설정들을
토대로 해서 그 각 캐릭터들을 AI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안에서는 적어도 시나리오에 충실한 음, 캐릭터들이 돌아다니는 방식인데 거기에 음, 이제 현실 배우가 뭐 기술을 써 가지고 뇌 이렇게 의식만 그 안에 딱 들어가서 거기 있는 캐릭터들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긴 하나의 세상인 거죠. 그 고전 영화 시나리오 배경이 그 영화의 세상이고 근데 거기에는 그 캐릭터들이 돌아다니는 거에 이제 배우가 들어간 건데 캐릭터와 사실은 그 캐릭터를 연기한 실제 배우는 완전 단절돼 있는 그래서 실제 배우가 전혀 아닌 캐릭터인 세상에서 이 들어간 이 배우 A급 배우가 뭔가 하나 실수를 해요. 자기가 캐릭터로 불렀어야 되는데 급박한 나머지 그렇죠. 상대하고 있는 배우 캐릭터를 배우 실제 배우 이름으로 부르죠.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은 자기를 연기한 실제 배우들을 전혀 몰라야 되는데 그걸 듣고 이 캐릭터가 약간 각성을 하는 거예요. 음, '어? 저거 뭐지? 저 이름 뭐지?' 하면서. 음, 그러면서 이제 맞아요. 얘네들이 막 약간 얘네들은 아니고 그 각성한 그 캐릭터가 약간 살아 움직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 자체가 실제 세상에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배우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배우지만 사생활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약간 좀 연기만 되게 잘하고 연기로 막 칭송을 받지만 사생활을 공개 안 해서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는 "너는 이제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왜 알려주지 않냐." 그러다가 이제 되게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한 음, 그런 배우였는데 그 배우의 모습이 이 AI 속에서 언뜻언뜻 드러나는 장면이 되게 좀 뭐랄까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기 AI 안으로 들어갔던 지금 현재 그 배우가 사랑에 빠진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음. 이 둘의 교차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A급 배우, A급 배우 그, 그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그 A급 배우가 이거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약간 그 캐릭터에 좀 이미 약간 사랑에 빠진 상태? 그러니까 되게 호감을 네. 가지고 호기심과 호감과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상태로 또 갔기 때문에 그 음. 도로시라는 이름에서 서로 이게 딱 음. 교감이 방금 그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거기서 딱 이제 접점이 생긴 것 같아요. 음. 근데 임소연 선생님과 저는 이 가상의 퀴어 로맨스에 왜 음. 이렇게 지금 울고 있는 건가요? 저는 진짜 이게 그 여성들 간의 사랑이라서 제가 확실히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음, 제가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이 영화에 공감을 했는지 그걸 한번 좀 파헤쳐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일단은 제 손에서의 결론은 음. 이게 여성과 여성 간의 사랑이어서 그렇구나. 제가 이제 워낙에 여성 서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감을 했던 것 같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왜 비호감인가? 내가 왜 그런 관계를 좋아하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녀하고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 게 그녀에서의 그 테오라는 그 남성의 캐릭터가 되게 글쎄 좀 찌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남성이 사랑에 빠진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만약에 이 레버리 호텔의 A급 배우가 그냥 남성이었다면 그럼 또다시 이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되는 건데 그랬어도 내가 좋아했을까를 막 상상을 해보면 역시나 안 좋아했을 것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어떤 계기나 이유 같은 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당연히 거기에는 예를 들면 만약에 A급 배우가 남성이었다라고 하면 그 남성의 이전 관계들, 이전에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들 막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마치 영화 그녀처럼 사실 거기 보면 자기 와이프랑 막 이혼하는 과정에 있고 거기에서 이 남성이 어땠구나. 실제 여성이랑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 삶이 어땠겠구나라는 게 늘 선하게
그려지면서 일단 거기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어떤 결국 이 남자가 원했던 여자는 되게 자기를 그 전형적인 나를 굉장히 잘 보살펴주고 막 이런 여자를 원했던 거구나. 이게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그냥 그 관계 자체가 너무 그냥 늘 주변에서 보던 남자와 여자의 관계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전혀 공감이 생기지 않았는데 레버리 호텔은 여성과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제가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전형적인 그 이성의 관계하고 다른 관계라는 점에서 일단은 그 포인트가 저한테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이게 아까 사실 저는 호랑 연결을 전혀 못 시켰었는데 아까 호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그거랑 연결이 되는 지점이구나.' 그리고 강호 선생님이 그 AI와 사랑에 빠진다는 걸 분명히 저도 같이 봤을 텐데 기억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거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이 호에서는 그 인공지능이 약간 어쨌든 사용자에게 굉장히 맞춰주잖아요. 사용자에게 맞추도록 이제 설정이 돼 있고 그래서 사용자에 맞춰서 되게 도와주고 삶을 도와주고 그런데 그냥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막 농담도 던지면서 되게 친밀감을 형성해내는 특정한 정동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그 사용자가 계속해서 나를 생각하는 것 같고 나한테 되게 맞춰주는 것 같은 이 AI와 사랑을 빠지게 되는 음,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여기서는 반대로 음, 여기서 이 극 안에 있는 그 배우? 아니 배우가 아니죠. 캐릭터? 그 음, 클라라는 사실 음, 이 A급 배우가 이름 찾아보니까 브랜디더라고요. 브랜디한테 전혀 맞춰주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연기, 물론 음, 연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삶을 살 뿐이지 브랜디한테 전혀 맞춰주지 않는 캐릭터인데 음, 브랜디가 어느 순간 그 캐릭터의 약간 또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음, 거기에서 사랑에 빠지는 게 굉장히 음, 큰 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순간 브랜디가 물론 자기가 되게 좋아했던 그 혹은 존경했던 뭐 그런 배우였는데 그 배우와 연기를 하는 게 너무 처음에는 즐거웠는데 비록 가상 캐릭터더라도. 근데 그 이면들 알려지지 않았던 이면 특히 언뜻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그 클라라를 연기한 도로시가 사실은 그 다른 여성 배우를 좋아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음, 당시에는 전혀 이렇게 용인이 되지 않고 당시 음, 기사들은 이제 클라라를 연기한 도로시와 그 실제 그 남자 배우 그러니까 음, 브랜디가 연기했던 그 남자 배우가 실제로 사귀냐 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가십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기 다른 여배우인데 그거를 말을 못하고 막 괴로워하는 그게 언뜻 나오면서 브랜디가 그걸 깨닫게 되면서 약간 그거에 사랑에 빠지는 것 같은 저는 음, 그렇게 읽혔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둘이 다르다. 허의 인공지능과 여기서 나오는 클라라가 굉장히 이 주인공들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랐고 주인공들이 사랑에 빠지는 방식도 되게 달랐던 것 같다. 음, 그러니까 음, 그리고 여기서 근데 재밌는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헷갈리거나 재밌는 포인트는 우리가 볼 때는 브랜디가 들어가서 클라라와 연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자 대 여잔 거죠. 클라라가 볼 때는 브랜디가 아니고 여전히 그 남성 배우인 거예요. 왜냐 그 안에 AI 캐릭터들은 브랜디를 백인 남성으로 본다고 원래 배우 그 모습으로 본다는 게 이 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음, 캐릭터들이 시나리오에 충실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음. 그러니까는 우리는 바깥에서 봤을 때는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의 사랑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백인 남성과 백인 여성이 사랑하고 있는 게 이 클라라가 느끼는 거죠. 음, 그래서 음, 그런 점도 되게 재밌다. 어떻게 음, 보면은 이게 완전 뒤집어지는 경험인데 음, 우리는 클라라가 캐릭터고 이게 그냥 연기에 시나리오에 맞춰서 연기하고 있고 브랜디가 실제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클라라의 관점 이 극 안에서의 관점에서는 브랜디가 지금 완전히 자기네들은 다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브랜디가 그냥 백인 남성을 연기한 완전 배우 그 캐릭터인 거잖아요. 음, 그런 뒤집어짐도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 같다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래서 음. 연기하는 것과 실제의 간극에 대해서 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것도 있어. 음.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클라라 역할 왜 영화 신이 막 나올 때 다른 여배우가 계속 이렇게 막 안 좋은 표정으로 막 이렇게 등장하는 게 저는 완전 그 이성의 적인 관점에서 봤거든요. 음, 뭔가 저 여자와 이 남자 주인공 사이에 뭐가 있어서 음, 그래서 클라라를 경계하는가 보다. 어, 왜냐면 기사가 계속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남자 주인공들 사이에 뭐가 있는 것처럼 막 기사가 나오고 한 게 같이 나오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어, 음, 김현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원래가 그 클라라가 원래 다른 여배우와의 그 감정이 있었던 게 맞는 거고. 음, 음, 음. 그러니까 너무 더 잘 이제 이해가 되네요. 뒤에 이제 음, 브랜디도 이제 여성으로서 이 남성 역할을 하면서 이게 사랑이 싹 트는 게 더 이렇게 딱 딱 음, 맞아떨어. 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허의 사만타는 애초에 이 AI 서비스 자체가 거기는 음, 처음부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로 이제 시작을 더군다나 하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다 이렇게 남자한테 다 맞춰주고 딱 원하는 이름도 남자가 지어주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이들이 헤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사만타의 자의식이 생기면서 그리고 사만타가 먼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 자의식이 생기니까 그냥 우리는 좀 이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사실 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관계가. 음,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레버리 호텔은 거기에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데 음, 어, 그래서 되게 그 지점 너무 김현 선생님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음, 음. 저도 이제서야 제가 왜 이 영화 속에 어떤 두 사람의 애정 관계가 훨씬 더 진실되게 보였는지를, 그리고 훨씬 공감이 갔는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가상현실 속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에피소드 내에서는 굉장히 이 두 사람의 감정 교류와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굉장히 그 어떤 현실보다도 진짜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굉장히 결국에는 클라라가 어, 대본상에서는 죽죠? 원래 대본에선 안 죽는데 원래 대본에서 안 죽는데 음, 이게 새로 전개가 리메이크 음, 되다 보니까 음, 이제 그 브랜디를 어떻게 보면 진짜 브랜디를 구하기 위해서 음, 아무튼 음, 브랜디와의 음, 관계 때문에 맞아요. 죽음을 맞이하지만 다시 다시 부활한다고 하면 좀 안 되죠. 다시 부활한 가상 인간은 또 클라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기억을 아, 갖고 있지 않은 클라라니까.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이전에 클라라의 기억을 갖지 못한 그 배우와 이 A급 배우인 브랜디 맞죠? 음, 브랜디가 어, 전화로 전화라는 굉장히 어, 옛날 기술을 통해서 맞아요. 다시 이제 뭐랄까 재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음, 그 장면을 봤을 때 느꼈던 어떤 슬픔과 감동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 두 사람의 에, 관계가 너무 진실되게 보여서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가 이걸 좋아했구나. 음. 음, 어떻게 이제 가상 인간 좀 돌보시겠습니까? 음, 제가 여전히 가상 인간은 사실 마지막 장면이 브랜디가 계속해서 도로시가 죽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물론 사랑하는 그 사이였던 잠깐 동안 그런 음, 것도 있지만 어쨌든 다시 전화를 하게 되는 그 음,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가상 인간이고 사실은 음, 실제로 없으니까 그리고 제작진도 어떻게 보면 그걸 살려낸 거잖아요. 그 그쵸. 기술자들이 음, 그걸 같이 보면은 클라라를 돌보는 장면으로 끝난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음, 어떻게 여기 가상인간 돌봄에 대해 아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마지막 장면이 좀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음, 그 전까지가 너무 좋았거든요. 음, 왜냐면 이게 가상인간의 계속 뭔가 이 관계에 빠져 있는 거를 제가 좀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이제 마지막에 잠시만요. 음, 마지막에 왜 그 뭐가 우편물이 왔잖아요. 저는 그게 뭐이기를 기대를 했냐면 그 왜 중간에 이거 영화 리메이크 할 때 한 번 리셋을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리셋하기 전에 음,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이제 다행히 저장이 돼서 음, 그걸 보내주는 줄 알았어. 음, 그러니까 일종의 추억인 거죠. 정말 음, 가장 둘이 정말 사랑이 폭발했을 때. 그치만 음, 영화에서는 리셋이 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그거를 싹 그 개발자들이 싹 모아가지고 USB에 넣어서 주면 이제 추억을 계속 이제 내가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음, 저는 딱 거기까지만 원했어. 이 음, 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음, 저는 과거까지 근데, 해서 회상할 수 있지만 네. 새로운 관계가 또 여기서 또 이 사람을 음, 같은 사람을 놓고 음, 이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계속 이게 여기에 너무 빠질 것 같은 거야. 음, 그래서 이 마지막 이거는 선을 넘었다. 제 기준. 전까지 좋았는데 음, 그랬습니다. 음. 저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을 아까 가상인간을 돌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돌본다는 말이 한 일방향은 아니어가지고 동시에 브랜디를 돌보는 제작진의 배려 아니었을까? 브랜디가 거기 사실 너무 못 빠져나왔잖아요. 그 마음이 계속 남아있었고. 음, 그래서 살아있는 실존 인물인 브랜디를 위한 제작진의 배려였을 수도 있겠다. 동시에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럼 만약에 중간에 그 장면이 이게 어떻게 해서 복원이 돼가지고 그걸 보내주면 그 브랜디와 클라라 간에 굉장히 내밀한 그 둘만 기억하는 정확히는 이제 클라라도 이제 기억을 못하고 브랜디 혼자만이 갖고 있는 기억인데 음. 그게 또 다 같이 알려지면 저는 그것도 별로 음, 왜냐면 복원을 하면 제작진이 그걸 다 알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 브랜디한테는 더 아련한 기억으로 자신의 정말 내밀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도 했어요. 제일 좋은 결말은 사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났어야 돼. 저는 제 기준은. 근데 거기서 뭘 보내? 그래, 음, 그래. 알았어. 보내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인데 그 안에 내용물이 그러면 여기까지였으면 좋겠다. 저는 음,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원더랜드에서도 디지털 사후 세계를 구현을 하잖아요. 음, 그거랑 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김연아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사실 가상인간, 가상 캐릭터를 돌봐야 된다는 생각은 여전히 별로 없었고 음, 대신에 이 에피소드 안에서는 제작진이 그리고 이 브랜디 자체가 어쨌든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좀 위로를 받는 느낌이긴 했어요. 음, 근데 음. 제가 그래도 임소연 선생님에게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은 그게 위로인가에 음, 대해서 저는 의견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음, 그 정말로 어떤 가족을 떠나 보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전에는 제가 같이 살던 강아지, 그다음에 이제 비교적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와 아주 비슷한 또는 뭐 어떤 그런 가상 인물을 제가 대면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위로가 될 텐데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굉장히 더 슬플 것 같아요. 음, 더 음, 슬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강아지도 처음에 이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는 다른 강아지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더 음, 슬펐거든요. 이게 음, 기억이 나서 슬픈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이걸로 인해서 이전에 어떤 그 내가 관계를 맺은 어떤 대상이 대체될까 봐. 그게 음, 되게 불안해서 슬픈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음, 대체 가능한 어떤 애정 관계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내가 아무튼 그런 음,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슬픈 거여서 저는 아무튼 이 브랜디가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 너무
아련하고 슬프고 감동적이긴 했는데 내가 또 그런 전화를 받고 싶진 않다. 내가 그런 연결을 경험하고 싶진 않다. 요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사후 세계의 위로라는 게 무엇인가?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진짜 이거는 개인 차이인가? 이걸 받아들이는 정도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요거 그러면은 다음 편으로 연결해서 네. 얘기를 해볼까요? 율로지. 그렇네요. 연결이 되네요. 네. 그럼 율로지 에피소드 소개를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율로지. 고립된 채 사랑하는 남자. 오래된 사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획기적 시스템을 접한 후 격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한다. 그치요? 그렇구나. 이거 네. 너무 레버리 호텔이랑도 너무 비교가 됐어.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 저는 약간 두 개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게 소개만 봤을 때는 음, 사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그래 가지고 앞에는 이제 그러네. 영화 고전 어, 영화에 들어가서 같이 사람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기의 사실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일의 장면 안에 들어가지만 다 멈춰 있고 다만 들어가서 기억을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서 '아 또 되게 다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또 주인공이 남자라는 것도 다르고 설정도 다르고. 아, 저는 아까 얘기 듣고 들을 때 사실 '아 되게 율로시가 오히려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자기가 어떤 특정한 모습을 이미지를 부여하고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건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이게 사랑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왜 내가 기대했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이제 겉으로는 "사랑이 변했다. 네가 변했다." 막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게 호도 그 부인과의 관계가 약간 그런 것 같았거든요. 전 부인이 계속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보여주니까 계속 멀어지고 오히려 사만타는 딱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 있어 주니까 사랑에 빠지고 저는 그런 면에서 율로지가 그 우리나라의 영화 중에 건축학개론이랑도 되게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건축학개론에서도 그 수지와 이재훈 배우 맞아요? 네. 이재훈 배우 둘이 이제 젊었을 때 사랑에 빠졌는데 약간 수지가 다른 선배 돈 많은 선배 막 껄렁한 그 유연석 선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좋아해서 막 둘이 막 이렇게 어떻게 뭐 거의 "그랬나?" 막 이러면서 이재훈이 막 욕을 하면서 자기의 첫사랑 그 여자는 쌍년이었다. 막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엄태웅 배우로 변해서까지 계속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결국 자기가 보는 방식으로만 생각하면서 보여진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람의 내면 혹은 다른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이 세 남자들 되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앞에 에피소드랑 또 약간 연결해 보자면 레버리 호텔의 그 누구야? 브랜디는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 내면을 어떻게 하다 언뜻 보게 돼서 네 그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 저 완전 동의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그래서 레버리 호텔을 좋아했구나. 그래서 율로지는 정말, 그래. 이거였지. 내가 이래서 이입을 못하지. 막 이러면서 되게 거리를 두면서 봤고, 사실 이 기술, 여기에 등장하는 기술은 오히려 진짜 되게 심플한 기술이잖아요. 뭐 여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레버리 호텔이랑 비교를 하면 훨씬 더 당장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기술에 더 가까운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 뭔가를 새로 막 이렇게 살아나게 만드는 사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데 그 현실적임이 보통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막 정말 징글징글하게 자본주의 시스템에 완전 이렇게 결합된 형태도 아니고 딱 그냥 개인의 어떤 관계에만 초점을 맞춰서 되게 현실 가능성이 높은 또 기술을 그러니까 기술은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높지만 그 기술이 적용되는 어떤 사회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서 되게 이 남자 캐릭터에 전혀 감정이입이 안 되면서 인제 그냥 되게 거리를 두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편이었습니다. 음.
이게 현실 가능성이 더 있어 보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이 에피소드 자체는 굉장히 호평을 받는 것 같은데,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보면서 불안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인이 된 주인공이 어, 옛 연인이었던 어, 캐롤이라는 사람의 부고 소식을 들으면서 이 장례 서비스 회사인 율로지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아서 그, 그 장례 서비스 회사에서 제공하는 뭐 관자놀이에 부착하는 기술, 그거를 부착을 하면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진 또는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서 음, 과거의 과거를 다시 한번 좀 살짝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음, 기억을 되살리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이 주인공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억의 왜곡이나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율로지 서비스 자체가. 그래서 이 에피소드 안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왜곡된 것으로, 그다음에 기술이 제공하는 어떤 사진들을 통해서 제공하는 예전의 기억은 훨씬 더 정확한 진실로 이렇게 음, 그려지는데, 음, 그런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을 그 안내해준 가상 인간이 어쨌든 현실에도 존재하는 인간이었고, 그게 사실은 이 주인공, 그러니까 남자와 그 옛 연인이었던 캐럴의 딸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엄마에게, 물론 아빠이기도 하지만 되게 유리한 기억을 되살려줄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뭐 꼭, 아무튼 꼭 그런 관계까진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술을 통해서 기억을 올바르게 재현해주는 이런 서비스 자체가 실현이 된다면 당연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술적으로 구현된 기억이 진실인가? 너무 진실로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쉽고, 그래서 되게 문제적이다. 이 에피소드 자체는 뭐 음, 음, 나름대로 좋은, 결국 주인공이 어쨌든 자기 성찰을 좀 더 해내는 그런 과정으로 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시된 아주 단순한 기술에 이렇게 현실화됐을 때 좀 생각보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음. 저는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다른 그 영화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게 허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남자가 주인공이고 그 남자가 이제 요런 어떤 뭐 AI든 뭐 이런 기업 뭐 기술이든 활용하는 방식이 왜 이렇게 비슷하지? 그러니까 둘 다 이 남성을 성장시켜 주잖아요. 음, 음. 어. 그런 식으로 소비가 되는 방식으로만 관계가 그려진다는 게 굉장히 '아 내가 이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라는 음,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그 허도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 겪은 본인이 하여튼 상처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이제 음, AI를 통해 사만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쪼끔 인제 자기 성찰, 그러니까 남자의 자기 성찰이 이렇게 이 기술적 도움을 받아야지만 가능할 정도로 혼자 잘 안 되는 건가? 약간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기 음, 눈으로 뭔가를 뭐 보거나 뭔가 하여튼 뭔가의 외부의 도움이 아니면 스스로 성장이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지금 너무 강하게 들고 있고, 반면에 레버리 호텔은 이 브랜디라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만타나 이 율로지의 남성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약간 이 사람이 무슨 과거에, 그러니까 전사가 전혀 일단 나오지 않았고 뭐 과거에 뭐 다른 여성 내지는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내가 상처를 음. 받아서 그거를 이제 이 과정에서 클라라와의 관계에서 극복을 하거나 뭔가 인간이 더 성장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레버리 호텔의 이 브랜디는 이미 굉장히 그냥 성장한 어른인 음, 상태에서 굉장히 성숙한 관계를 맺은 건데, 이 나머지 그 허도 그렇고 율로지도 그렇고 되게 약간은 조금 미성숙한 한 인간, 남성이
이런 기술의 도움으로 뭔가 이게 그래도 조금 성장한 것 같은 이게 다시 한번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일단 아까 장원 선생님이 얘기하시던 중에 율로지에서 그 가이드 해주는 그 여성이 알고 보니 캐롤의 딸이었는데 그 여성은 이 주인공 남자의 딸은 아니에요. 아빠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 캐롤이 하룻밤 그냥 잤던 아, 맞다. 그 아, 사람의 딸. 아, 그래서 음, 음, 음. 중간에 약간 내가 캐롤 딸이다 하니까는 그 주인공이 하면서 약간 막 약간 아련해 주려고 하는데 네 아, 딸은 아니야 딱 이렇게 얘기를 딱 그렇구나. 칼로 치거든요. 그래서 맞아, 맞아. 근데 방금 그거 얘기하면서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남성들. 근데 단순히 기술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맞아. 율로지에서 제가 좋았던 거는 그 음, 딸이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음, 얘기해주는 부분이었거든요. 음, 음, 너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네 생각만 하냐?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캐롤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안 보여?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나 특히 뒤에 가서 막 화를 엄청나게 내면서 AI 가이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제 딸은 아니고 음, 음, 가상 인간인데도 그렇게 얘기했고 음. 허에서도 그 여사친이 맞아. 똑같은 여성 인공지능을 다루면서 약간 특정한 정동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그 여사친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본인이 그걸 깨닫잖아요. 사만다와의 관계도 있지만 그 여사친이 해준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전부인과의 관계가 약간 이렇게 음, 그래서 항상 그렇게 도움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성찰을 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런 이 딸이 그냥 나타나서 내가 너랑 한때 사귀었던 그 여자 딸인데 네가 음, 과거에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상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씨알도 안 먹혔을 것 같은데 음, 이 기술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보면서 약간 그래서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워버렸던 기억과 강화시킨 기억이 사실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고 음, 굉장히 선택적으로 자기가 딴 여자랑 바람 피고 잤던 거는 다 지워버렸고 이 음, 여자가 그냥 자기한테 음, 어 그걸 못했던 것만 기억하면서 강화시킨 그런 음. 것들이었다는 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기술을 통한 증거와 이제 이 딸을 같은 사람의 직접적인 조언이 있어서 그래서, 성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술로 대체도 안 되고, 음, 한 명의 남성을 성숙시키기, 자기 성찰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몇 명의 여자가 필요한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지금. 브랜디는 혼자 이미 성숙해 있고, 혼자 다 이 관계를 만들어가고, 상대방이 막 굉장히 자의식을 가지고 전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도, 그걸 또 다 그것을 또 자원으로 삼아서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다 혼자 다 하는데, 와, 이 두 영화의 남자들은 기계만도 안 되고, 옆에 한 명씩 또 실제 여자도 있어야 돼. 와, 전 진짜 이 김연아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래도 이게 조금 뭐 아련한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그나마 좀 좋았던 부분이 바로 그 딸의 존재였거든요. 이 성찰시킨 사이다 같은 말을 해주는 너는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생각만 해 이런 아까 제가 잠깐 건축학개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영화가 진짜 너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모두 다 뭐 첫사랑 수지한테 다시 첫사랑에 빠지는 첫사랑을 상기하고 막 이랬는데 저는 그 영화가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그 이재훈 혹은 엄태웅을 성장시켜주는 성찰도 안 하고 끝났어요. 엄태웅은 성찰을 안 하고 그냥 끝났어. 그냥 수지 혼자만 왜냐면 그때 음, 그 중심 화자가 한가인 그러니까 수지에서 한가인이 된 그 여성이었거든요. 음, 자기는 그래도 그 남성 첫사랑이었던 남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 환경 때문에 혹은 다른 선배 때문에 헤어지게 됐지만 여전히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집을 새로 지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건데 자기가 이제 부모님과 살았던 특히 자기의 과거였잖아요. 20대에 너무 좋았던 기억을 상기하면서 부탁을 한 건데 엄태웅은 결국 엄태웅의 기억 속에는 그 자기를 배신하고 딴 선배하고 바람난 첫사랑 여자였고 그래서 너무 싫었고 지금 다시 만나 보니까 너는 이혼하고 물론 꼴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너는 이혼한 여자고 나는 되게 어린 여자랑 결혼하지. 약간 이런 음. 게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없었어요. 너무 꼴보기. 아니 근데 저도 그래서 중간에 그 수지가 약간 그 유연석 선배 약간은 좋아하면서 좀 약간 뽀뽀하려고 그러고 했나? 막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저거는 성폭행을 지금 당할 위기인데 어떻게 그걸 좋아한다는 남자가 멀리서 그걸 보고 음, 음, 성폭행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 여자가 전현이 바람을 피네 하면서 이제 상처받고 돌아서잖아요. 음, 음, 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했는데 저 아는 선배가 그 당시에 이거 아련아련하지. 그 당시 여자들은 다 그랬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들은 그렇게 딴 남자만 바라보고 아니 갑자기 자기가 아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게 이 영화 어, 나쁘다. 그게 그 영화가 어필했던 지점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그쵸. 식으로 다 남자들이 자기 첫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냥. 네, 음. 근데 율로즈는 그거 반면에 적어도 성찰시켜주는 확 그 얘기를 해서 이 점은 그래도 좋았다. 이 딸의 음. 존재 너무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딸까지 나서 가지고 해야 되는 이 아니, 근데 이 얘기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제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캐롤에게 이 남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물론 아마 이 에피소드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딸이 일부러 찾아와서 왜냐면 딸이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엄마의 이전 이야기들을 듣고 그래서 아마 이 남자에게 찾아온 것 같긴 한데 제가 굳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되게 몇십 년 동안 서로 아무 관계 없이 살았던 그냥 전 남친 1이잖아요. 물론 좀 슬프게 헤어지긴 했지만. 근데 이게 사진의 존재 자체, 그다음에 그 메모 쪽지가 그대로 보관이 돼 있었잖아요. 그거를 디지털 세계에 등록하는 순간, 뭐랄까요?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고, 이 남성 노인, 주인공에게도 거의 한 뭐 5, 60년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미워하고만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갖고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겪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이 에피소드 안에서는 이 주인공에게는 좋은 경험일 수 있고, 중요한 어떤 두 사람의 이런 또 안타까운 재회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몇 장의 사진의 존재로, 그러니까 그 디지털 세계에 등록된 정보만이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과거가 되고. 음.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막 사진 찍어 놓은 것들만 자꾸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 외의 것들은 오히려 더 중요했던 일상들은 잘 기억에 남아있지 않고 해외 여행지에서의 그 기억들이 되게 생생한데 이게 캐롤이 바라던 일이었을까? 음, 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금은. 음. 이 영화 안에서야 뭐 그렇다고 정당화되고 흘러가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그 율로지라고 하는 여기 하여튼 제목이기도 하고 이 안에 등장하는 음, 하여튼 몰입형 무슨 추모 뭐 어쩌고 이건데 이 설정에서 이 캐롤이라고 하니까 엄마가 이거를 서비스를 신청한 게 아닌 거잖아요. 딸이 신청을 한 그러니까 유족들이 신청을 하는 서비스지. 예를 들면 원더랜드는 본인이 좀 음, 신청하지 않나요? 그래서 나의 뭐 가장 내가 원하는 무슨 하와이 막 이런 데에 나는 계속 살고 있고 막 이런 설정으로 해달라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 율로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딸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요런 그 일종의 디지털 장례식 내지는 뭐 이런 게 마련이 되는 거라서 음, 그런 본인의 신청 여부, 그러니까 주체성, 음, 뭐랄까요. 그런 정말 그 동의 같은 것들의 문제도 음, 있지만 저는 요 율로지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게 추모를 보통 우리도 다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면서 추모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요 율로지에서는 그 자신의 현재 기억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기술이. 음,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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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인 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아, 기술이
어떤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음, 추모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과거를 강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요 에피소드에서는 되게 좋은 효과를 냈지만 이게 그치, 별거 아닌 기술 같지만 굉장히 이전의 추모를 좀 질적으로 뭔가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스며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기억이 되게 강화될 수 있고 뭐 유도될 수도 있고 너무 중요해질 수 있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런 게 좀 저는 약간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본인이 원해서 나는 예전 그 남자친구 1번, 그쵸? 너무 진짜 좋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그걸 이렇게 딸과 하여튼 그 상대방의 어떤 계속해서 이제 서로 구성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거라는 게 생기는 거라서.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약간 딸이 자기 엄마를 다시 회상하고 싶은 음, 생각에 지금 하는 것 음, 같은데 음. 아마 엄마가 그냥 되게 과거에 자기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가끔 뭐 상념에 빠진다거나 막 이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대체 근데 왜냐면 엄마가 거의 얘기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아, 도대체 그때 우리 엄마는 뭐였지? 그 남자는 뭐지? 하면서 이제 찾고 음, 찾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그때 우리 엄마가 대체 너한테 뭐였는지 이렇게 음, 그래서 보내달라고 딸이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 남자가 막 그 엄마를 지우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걸 보면서 딸도 약간 그 가상 딸이 놀라면서 도대체 왜 얘네는 이랬을까?' 하면서 간 것 같은데 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그 여성인 캐롤은 결혼도 가서 저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을 보고 '아 결국 혼자 이 딸을 키우면서 되게 힘들게 살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되게 초반에 결혼을 했 이 약혼남이 있었고 영국에 돌아와서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딸이 하거든요, 얘기를. 그래서 '어?' 그래서 딸인지 모르고 그때는 봤지만 "캐롤은 그랬다." 하니까 이제 남자가 맨 처음에 "에이 그 걔 그럴 줄 알았어." 약간 이런 반응. 근데 다만 싫었던 건 나는 그 약혼남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약혼남의 그러니까 약혼남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바람핀 남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되게 본인한테는 충격적이었던 그게 에피소드를 딱 보고 나면은 바람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남자가 계속해서 싫어하는 자기가 그 상대였다는 게 처음에 충격이었던 것 같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바람을 폈고 막 그런 내용들이 음, 막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음, 네. 딸이 신청했다는 거. 근데 이게 아까 레버리 호텔이랑 또 연결될 것 같아요. 아까 임수연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 장면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내주는 음, 저는 그게 음, 그런 기억으로 그냥 혼자만의 기억으로 남는 게 더 좋지 음, 않겠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보다는. 음, 근데 이거는 딸이 아직 지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캐롤은 죽었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엄마를 우리 엄마의 모든 모습을 한번 알고 싶어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캐롤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금 그거를 혼자만의 기억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안 했던 건데 맞아, 굳이 지금 끄집어내는 맞아. 그런 상황이 과연 맞는가 음, 음, 그런 것도 좀 음. 얘기는. 그쵸, 그쵸. 음. 그리고 그 애도를 하는 과정도, 그러니까 이 율루지 마지막 장면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장례식장에 어쨌든 물리적으로 가서, 음, 근데 가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다 이걸 꽂고 있고, 음. 그다음에 앞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건 딸이고, 근데 음, 이 남자의 눈에는 그 예전 그 20대 때 그 자기 여자친구로 음. 보이면서 끝나는 거 맞죠? 네. 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어쨌든 장례식 이게 그 캐롤이라는 여자가 막 그 시기에 딱 죽은 장례식이 아니라 한참 음. 수십 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굉장히 늙은 상태에서 죽은 건데 음. 이 남자가 보고 있는 거는 그때의 캐롤이 음. 아니라 예전 자기와의 추억을 가지고 있던 캐롤로 계속 보는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뭔가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각자가 캐롤을 만났을 때 캐롤의 모습으로 보면서 이제 음. 추모를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
음, 이 여성이 실제로 음, 수십 년을 어떻게든지 자기 인생을 살아내고 20대와는 완전히 다른 막 흰머리에 뭔가 이런 모습으로 음, 사실 보통의 지금 장례식 같으면 그런 음, 상태로 영정사진도 뭐 조금 젊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죠? 그 죽었을 당시랑 비슷한 나이일 음, 테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 남성은 20대에 내가 알던 캐롤이 막 한 음, 60대로 지금 이제 죽은 상태인 거를 어쨌든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음,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거는 인제 그런 어떤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시간이 음, 과거에 거기에 딱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음, 보내는 것도 그냥 그 상태로 보내게 되면은 뭔가 하여튼 음, 이게 이런 방식의 추도와 애모라는 게 어 음, '좋은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음, 들었어요. 음. 음. 저는 이게 또 그 앞에 레버리 호텔이랑 연결시켜서 아까 그 브랜디가 이제 그게 두고 온 클라라를 약간 계속 상기하는데 클라라와 만나게 해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그 음, 과거의 기억은 또 없는 브랜디를 전혀 못 알아보는 클라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율로지에서의 이 남자 주인공도 이름이 마지막에 필리라고 뭐 불렀던 것 같은데 그 음. 남자 주인공한테 그 기억 속에 그 아니 뭐야 캐롤을 만나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 거 얘기하면서 브랜디가 가상 그 인간이랑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과연 좋은가, 계속 그 사람이랑 이렇게 현실이 아니라 거기에 자꾸 몰두하게 되지 않은가 이런 걱정을 잠깐 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필리한테도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걸 되게 강렬하게 기억을 해냈기 때문에 음 그것도 음.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과거에 딱 음. 그거에 집착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한번 성찰은 했지만 이제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이제 평생을 그치. 이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가 그때 채찍을 하면서 캐롤과 잘 될 수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과연 욕을 하면서 사는 삶과 나를 탓하면서 남 욕을 하면서 사는 삶과 나를 탓하는 삶이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네. 음. 엄청 끝까지 뭐 하여튼 뭐 괴로워하면서 살 것 같진 않지만 이번에 그 송정장 3편, 아니, 그 1편하고 5편, 그러니까 그 구독 서비스 시스템이랑 이 사람들 요러지 시스템 둘 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기술이 처음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어, 재밌게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음음. 조금만, 그러니까 첫 수술은, 무료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기술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기술인데 확 음. 받아들이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요러지도 제 기억에 굉장히 처음에는 사진 몇 장 저장해 주면 된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기억을 모으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관자놀이에 그걸 붙이는데 처음에 거절도 하잖아요, 심지어. 음. 나 캐롤 음. 잘 모른다. 왜냐면 그게 모른다는 게 모른다기보다는 기억하고 싶지 음.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무튼 기술이 등록시키는 과정 자체가 이 넷플릭스 에피소드들에서는 굉장히 교묘하게 음음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근데 음. 이제 예측 음. 불가한 결말을 맞게 되는 거지. 음.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음음. 굉장히 음. 실제로는 근데 훨씬 더 충격적인. 음. 음. 3 편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3 편도 어, 물론 거기서는 이게 USB를 동봉해 주는데 그걸 못 봤지만 음, 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 안 하고 음, 촬영하자고 가 봤더니 갑자기 뭘 붙이고 누우라 그러고 이제 음, '이런 방식인가?' 이러면서 갑자기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근데 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 에피소드들이 다 기술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기술이 돌아가는 방식 그리고 그거에 급작스럽게 맞닥뜨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것 음. 같긴 음. 하네요. 그래서 음,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저는 이런 거 보면 이제 화가 나는 게 이렇게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바뀐 거잖아요. 이게 그냥 뭐 율로지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너무나 명백하게 침습적인 기술이었고, 근데 율로지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침습은 없었지만 완전 자기 자신을, 그리고 세 번째 기술도 막 자기 자신을 완전 바꿔버리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침습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정신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런 걸 전혀, 이게 부작용이 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사용을 강요한다는 게, 강요는 아니었지만 자발적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선택이 아닌 것 같이 되게 매혹적이게 이렇게 선택을 해도 뭐 별일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게 되게, 진짜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사실 매번 IRB를 거쳐내야 하는 연구자에 대해서 화가 엄청 자기가 설명은 잘하는데도 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부작용 뭐 있을 수 있는 거 다 써내고 그걸 방지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계속 써내면서 IRB를 거쳐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신기술 만든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고 그냥 막 해대고 화가 납니다. 그게 그만큼 이 기술이 처음 도입될 때 사람들의 약간은 진짜 합리적으로 뭔가 그런 거를 막 기도 전에 매혹이 되도록 강렬한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망과 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정말 죽어가는 아내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고. 레버리 호텔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 브랜디가 너무 그 레버리 호텔이라는 고전 영화에 굉장히 매혹이 되어 있는, 그럼 누구나 그거를 내가 영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작품에. 그리고 율로지는 진짜 내가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고, 그럼 뭔가 이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보낼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면서 그 사람들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거를 기술로서 받아들인다기보다 신기술, 아직 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기술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기술이 없어도 너무 우리가 막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진짜 그 사람 살리고 싶다, 뭔가 이거에 바로 그냥 딱 들어와가지고 문턱을 굉장히 낮추는 것이 아닌가. 이게 나중에는 아까 장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기억을 조작할 수도 있고, 이거를 막 정부가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사실 SF, 옛날 고전 SF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가기 전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굉장히 이렇게 확 치고 들어오는 그런 기술의 뭐랄까 뭐 속성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고, 저는 또 약간 지금 저희가 그래도 조금 마무리를 이제 하는 시간이라고 치고, 새 영화가 되게 기술적으로 되게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셋 다 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뇌에 개입을 하는 뭔가,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 그거를 과학기술이 조작할 수 있다라는,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근거를 두고 새 영화가 만들어진 것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에게, 인간에게 여전히, 그러니까 뇌라는 게 되게 인간의 어떤 정수처럼 여겨지고 있구나. 거기에 개입을 하는 거에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보면 사실 이 새 영화에서 뇌가 아닌 나머지 육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또 생각을 해보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몸은 계속 그러니까 어쨌든 몸이 죽고 살고 때문에 시작된 기술이고, 뇌는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공유가 되지만 이 사람의, 이 여자 주인공의 몸이 공유되지는 않는, 이거는 개별화된 걸로 아직까지는 개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얘가 죽으면 사실 그냥 죽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국에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도 이 여성을 남편이 이제 죽임으로써, 육체를 죽임으로써 숨 못 쉬게 해가지고 그냥 끝나게 되는. 하여튼 여전히 몸이라는 거는 뇌랑 좀 다른 영역에서, 뭐 레버리 호텔 같은 경우도 이 브랜드의 몸은 바깥에 따로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또 재밌는 설정이 이 영화와 현실의 시간이 또 다르게 간다, 뭐 이런 설정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율로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사람은 이미 할아버지인 사람인데, 또 이제 이 기억, 만들어지는 기억과 이런 거는 다 20대 때 자기의 되게 젊은 남성의 뭔가 이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 괴리와 뇌가 굉장히 핵심이다. 다 뇌에 개입한 기술들이다. 뭔가 하여튼 그런, 저는 다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 음, 그러게요. 다 기억을 건드리는 내용들인데, 그 기억 속에, 우리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기억 속에 나의 몸에 대한 그런 게 많이 고려되진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젊었을 때 기억을 떠올릴 때 좋아하는 부분은 그게 뭐 약간 비물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젊었을 때 쌩쌩했던 그게 또 계속 같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땐 내가 막 어떤 얘기를 저는 이제 술을 잘 못 마시는데 20대 때 술을 처음 마시고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사람들은 안 먹지 하면서 밤새 마시는 그런 강렬함을 경험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랬다 하는데 이때 나는 그걸 다 해낼 수 있는 몸이었던 것과 같이 기억이 어우러지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우리가 평소에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는 안 되는 것 같긴 음. 음. 기억이기도 하고 가상현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가상현실이 음, 뭔가 실제 현실, 진짜 몸이 살고 있는 실제 현실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블랙미러 이 세 편이 다 짚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아무튼 1편이 제일 좋았던 부분은 결국엔 이게 기술이 제공하는 어떤 뭐 기억의 향상, 뭐 현실의 향상이 있을 때 그거를 사용자의 선택으로 처음에 이제 기술이 정당화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에피소드들에서는 결국에는 그 기술이 흘러가는 방향은 사용자들이 뭐 제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뉴럴 링크 같은 것도 사용자를 막 모집을 하잖아요. 연구 참여자를. 거기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은 딱 거기까지 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고 참가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흘러가는 방향은 뭐 일론 머스크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인 것 같아서 재밌게 봤습니다. 가상미술 경험을 정말 얼마나 그게 우리를 얼마나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가상 경험을 하는 동안에도 어쨌든 몸을 또 현실의 몸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음, 음, 저는 한편으로 근데 우리가 몸으로 경험을 하니까 그게 기억에 잘 남는 거 아닐까. 그냥 기술이 그냥 제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가상 경험이라고 하면 제가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꿈인 것 같은데 꿈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남지도 않고. 다음날 어제 꿈 대단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이제 점점, 그때 대단한데 그거 뭐였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게 기억이 덜 강렬한 게 몸이 함께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근데 그런가요? 어쨌든 이제 몸의 경험이랑 같이 만들어지는 기억인데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몸에는 개입하지 못하고 음, 계속해서 이제 뇌에만 계속 개입을 하는 게 너무 새 영화가 다 음, 음, 뇌에만 계속 여기에 뭐가 뭘 관자놀이에 뭘 그쵸. 뇌에 개입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가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뉴럴 링크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고 어, 너무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쉽다는 게 충격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음, 기억도 그렇잖아요. 사진 한 장만 봐도 되게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음, 침입되기 쉬운 음, 우리의 어떤 현실 인식이나 어, 과거 인식이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인간의 몸의 그러네요. 장기 혹은 뭐 부위 중에 뇌가 제일 막 뭔가 막 엄청 복잡하고 그다음에 다른 동물과 인간의 차이도 고도화된 뭐 뇌의 뭐 기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실제로 기술 개입에 제일 취약한 그러니까 취약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자면
제일 취약하고 제일 대체가 잘 되고 제일 조작하기 쉽고 이게 그게 향상도 잘 되고 향상도 몸을 잘 되고 향상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 아이러니가 참, 음,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마무리를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도 세 편의 어떻게 보면 다른 영화를 같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또 다 연결이 되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두 분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딱히 없으시면 지금 인사를 하고 끝내는 걸로. 네. 하여튼 오늘도 네, 즐겁게 대화해 주신 두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더 재밌는 영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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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